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파트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다가 또 문제가 나오면 사례형으로 좀 나옵니다. 한 2년에 한 번 이 정도 꼴로 나오니까 출제력이 있는 파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366조 볼게요. 예, 제1항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진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조문을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인지가 안 되실 텐데 법정지상권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X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X 토지 위에 Y 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X 토지와 Y 건물은 둘 다 갑의 소유예요. 이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1억 빌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죠? 갑은 채무자가 되겠네요. 근데 현재 이렇게 부동산이 있잖아요. 갑이 X토지도 갖고 있고 Y 건물도 갖고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만, 즉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토지와 건물 중에서 하나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법정지상권은 공동저당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데 나오냐고요? 이렇게 하나만, 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설정했을 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이 이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러면 을은 저당권자가 되겠네요. 그죠? 갑은 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를 갖게 되죠. 지금 현재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이 변제를 못해서, 즉 채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이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을 한 거죠. 저당권을 실행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 X 토지를 경매에 들어가서 X 토지를 경락받는 경락인이 생기겠죠. 뭐 경락인 또는 경매의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경락인이 생겨요. 그러면 이 X 토지는 소유권이 병에게 귀속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 X 토지가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즉, 이 병이 경매대금을 완납 시에, 경매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변동이 생기니까 경매대금 완납 시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딱 보면 어떻게 볼까요? 현재 병토지가 됐죠. 병토지 위에 갑이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죠. 이 병과 갑은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겠죠. 경매를 통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즉 이 둘 사이에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갑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계약을 맺은 적이 없죠. 즉 용의권을 설정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이 이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됐는데 용의권이 설정이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우리 법은 뭘 인정을 하냐면 지금 이 조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366조에서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변동이 됐죠. 한쪽이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을 때 용익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철거되면 안 되겠죠? 그죠? 철거되면 안 돼요. 사회 경제적인 손실도 나고 이 갑에게, 즉 Y 건물 소유자에게 엄청나게 큰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철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인정하냐면 지상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지상권. 지상권이 뭐라고 했죠? 이 타인 토지에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라고 했죠. 즉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는 Y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병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법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 법조문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책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66조 1항 한번 다시 볼게요. 저당물에 경매가 있었죠. 즉 방금 그림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경매가 됐죠. 경매가 돼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했죠. 현재 지상 건물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병한테 넘어갔죠. 병이 토지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게 됐죠. 그죠? 그러면 뭐다? 토지 소유자는, 즉 병은 건물 소유자 갑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즉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진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네요. 그럼 2항도 볼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왜 그러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그 대지 소유자가 딴 사람한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2항은. 그리고 이제 가로 1번 봅시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죠. 왜? 우리 법제가 그것을 인정을 하죠. 즉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번 보죠. 이런 상태에서, 즉 토지와 건물 중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실행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죠. 이런 경우에 용익관계가 없기 때문에, 달라지면 용익관계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토지를 이용할 관계가 현재 용익관계가 없죠. 이렇게 용익관계가 없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허용되면 건물 소유자는 손해를 입게 됐고, 그리고 또한 사회 경제적 손실 또한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366조는 법정지상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뭐다? 강행규정이에요. 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은 법정지상권의 의의를 기술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됐고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아까 그림 부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보면서 X 토지, Y 건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받는 거죠. 저당권자가 되는 구조를 그렸습니다. 이 요건이 그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곧 그 저당권을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말소 기준권이라는 겁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뭐가 말소가 되는 거죠? 즉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이, 즉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의 권리는 떠안고 아니면 어느 부분의 권리는 소멸하고, 이것을 정하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봅시다. 지금 케이스 1번을 볼까요? 이 갑소유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은 복수로 설정이 될 수 있죠. 그죠?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경매가 실행이 되면 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이런 경락인은 뭘 살펴봐야 하냐면 어느 권리가 소멸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속성이 뭐죠? 담보가치를 취득하는 사람이죠. 담보가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됐다는 것은 그 목적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아니면 100번이든 상관없이 다 소멸되는 거죠. 그 목적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최선순위 저당권. 지금 임의경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강제 경매까지 가면 좀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 임의경매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 기준 권리까지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락인은 여기까지 다 소멸하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될 당시,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까지 소멸하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될 당시에 그 권리 관계를 그대로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경락인은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한번 2번을 볼까요? 케이스 2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이런 순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1번이고 이것도 2번이죠. 또 말소 기준 권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말소 기준 권리, 전세권 같은 경우는 담보 가치를 취득하는 면도 있지만 이 전세권은 용익적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계속 살고 싶어요, 을이. 근데 갑자기 경매가 진행됐다고 해서 이렇게 소멸하면 안 되겠죠. 이 경우랑 다르죠. 이 경우는 저당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전세권도 소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현재는 전세권이 선순위자죠. 선순위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 사람은 살아남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병이죠. 이 병의 1번 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락인은 어떤 당시에 권리를 취득한다고 그랬죠? 즉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될 당시,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될 당시 전세권이 남아 있었죠. 전세권을 떠안은 채로 이 경락인은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법정지상파트에 하냐면 이 경락인이라는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해를 하셨죠?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왜 최선순위 저당권인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1번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무슨 얘기냐면 최선순위가 뭐죠? 임의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락인이, 즉 다시 한번 이 상태 똑같이 봅시다. 이 상태에서 경락인 병이 이렇게 있는데 병이 딱 봤을 때 말소 기준 권리 찾죠? 경락인이 말소 기준 권리, 여기서 현재는 저당권 하나만 있으니까 이걸 찾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 이게 소멸이 되는구나. 소멸될 당시에 뭐다? 건물이 있었구나. 그죠? 건물 등기부도 볼 테고,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도 볼 거고, 그 당시에 뭐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건물인지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경락인은. 그래서 경락인은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의 권리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건물이 있었구나. 뭐다? 법정지상권이 예상 가능하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최선순위 저당권을 쓴 겁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만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책으로 볼게요.
예, 동그라미 이름 봅시다. 토지의 최선순위 저당권, 예, 실행되는 정 말소 기준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으면 경락인 입장에서는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 왜냐면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소멸 당시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죠? 나대지 상태를 취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2번 봅시다. 따라서 토지의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까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저는 물론 경락인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번에 이런 상황이에요. X 토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갑 소유 X 토지예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1번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즉 을이 1번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현재 이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질 수가 있나요? 이 X 토지에? 그죠?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건물을 못 짓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즉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Y 건물을 지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또 필요해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번에 병이 이제 2번 저당권자입니다. 예, 이렇게 2번 저당권을 갑이 설정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경매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저당권을 실행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저당권자니까. 그래서 경매 신청이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정이 이제 경락인이라고 합시다. 정은 어떤 당시를 기준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죠? 말소 기준 권리가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거죠? 그죠? 왜? 저당권은 다 소멸한다니까요. 그죠?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은 다 소멸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준으로 다 소멸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에 건물이 있었나요? 현재 건물이 없었죠? 건물이 없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건물을 졌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기대를 하는 거죠? 건물이 없는 상태의 대지, 즉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내가 취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정이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하고 또한 이런 1번 저당권자한테도 손해가 발생하겠죠. 왜?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하면 경매 가치가 떨어지죠. 토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 경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경매 가격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죠? 이런 과정으로, 즉, 최선순위 저당권, 즉, 말소 기준 권리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책으로 볼게요. 예, 2번 다 설명을 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3번 봅시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금 똑같은 얘기 했죠? 지금 방금 2번 저당권자인 병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2번 저당권자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1번 저당권자까지 다 소멸하기 때문에 같은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이 없는 상태의 대지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다음에 건물이 축조되고 토지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2번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1번 저당권, 즉 말소 기준 권리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아시겠나요?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번, 3번은 단순한 요건이니까 보세요.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우리가 그림을 계속 그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 이런 거예요. 법정지상권은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래요. 아,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했구나. 근데 토지와 건물이 제일 처음에는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그죠? 속해 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이 토지가 병이라는 사람, 경락이 있는 사람한테 토지가 소유권이 변동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그리시면 이 요건은 특별히 안 외우셔도 될 만큼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한테 속하고 있죠. 지금 갑입 이렇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한테 속한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한테 속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유자한테 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은 어떤 용익관계를 맺어야겠죠. 용익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3번. 이거 3번 똑같죠? 예, 경매를 통해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죠.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다 봤어요, 요건은. 요건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특히 판례를 많이 내는데 뭐 이 1번 요건과 2번 요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죠. 한번 봅시다. 계속 이제 판례 또 볼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효력 볼까요?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법률 규정으로 물권이 변동된 경우죠. 지금 366조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계약에 따라서 지금 지상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추면 뭐다? 등기 없이, 등기가 없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봅시다. 경락인이 매각되고 완납시. 무슨 얘기냐면 볼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갑 소유였어요, 둘 다.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병한테 넘어갔죠. 넘어가는 때가 언제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인이죠. 지금 경락인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을 하는 순간 이 갑, 건물 소유자 갑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 법정지상권은 뭐라고요? 법률 규정에는 물권 변동 사유니까 법정지상권은 경락대금만 딱 완납만 하면 등기 없이도 바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락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 바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취득을 했어요. 취득한다면 또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 현재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등기 없이도 취득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지상권을 처분하려고 그래요.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 갑은 토지에 자기의 지상권을 남겨야 돼요. 내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남긴 다음에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18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됐고요. 1번. 2번 볼까요? 2번은 이제 다 끝났어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각 기간으로 보험이 상당하며, 지금 둘 사이에서 아직 뭐 기간 같은 건 얘기한 적 없죠. 근데 기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지상 건물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지상권 파트에서 봤지만 뭐죠? 그 최단 존속기간, 그죠?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으로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는 얘기를 지금 법조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설명이 끝났어요. 판례를 볼게요.
지금 요건별로 이렇게 판례를 분류를 해놨는데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뭐다? 건물이 있어야지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고 했죠. 그럼 1번 판례 봅시다. 예,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에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죠? 인정되면 건물이 없는 토지예요. 이제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근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죠. 즉 경락인이 딱 봤을 때 딱 살펴보니까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 경락인은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가 있죠? 건물이 없는 토지에 이 근저당권자랑 그 당시 근저당권자랑 이 토지 소유자랑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현재 그 건물은 없는데 내가 나중에 건물을 지을 거야. 이건 둘만의 문제죠. 공시가 안 돼요. 그래서 경락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됐고요. 1번. 2번 봅시다. 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건축 중이었어요. 그것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봅시다. 저당권 설정 당시,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가 중요하죠. 그 당시에 뭐라고요? 건물이 건축 중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경락인 입장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현재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건물이 언제부터 지어졌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조사를 해서 경락인은 이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건물이 지금 건축 중이었구나 이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죠?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다시 봅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축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독립된 건물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뭐다?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즉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이죠. 매각대금 다 낼 때까지, 그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그렇게 부동산으로서 건물로서 요건이 갖춰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3번 봅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지상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거칠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라 하여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등기가 되어야지 소유권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원시취득이라는 것도 있죠. 원시취득은 건물을 다 지으면 그냥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등기가 별도로 필요 없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등기는 안 거쳤어요. 하지만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건물 진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령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즉, 무허가 건물 이런 거 상관없어요. 건물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그렇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것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1번 판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제3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즉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예, 이렇게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X 건물과 Y 건물이 X 토지와 Y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됐나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 다음에 낙찰되기 전에 건물을 양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양도를 병한테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누가 낙찰을 받았냐면 이번에는 정이라고 해볼 거예요. 정이 경락인이에요. 그럼 경락인은 뭘 찾죠?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고 그랬죠. 최선순위 저당권을 찾아요. 그래서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어떤 상태죠? 건물이 있었구나. 그죠? 그리고 뭐다? 이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같았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판단하면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겠구나. 내가 낙찰받는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제한이 있는 토지가 되겠구나. 법정지상권 제한이 있는 토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건물이 낙찰되기 전에 이렇게 병에게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손해가 가나요? 손해 안 가죠? 그죠? 낙찰되는 사람은 당연히 법정지상권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할 거로 예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양도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이제는 병이죠? 병이 이 Y 건물에 대해서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요. 그죠? 건물 양수인 병이. 이 얘기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1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당시에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죠. 그러면 경락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제3자에 양도됐어요. 그러면 이 제3자는 이렇게 보면 돼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밑줄 친 것만 볼게요.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보면 이런 상황이죠. X 토지가 있고 Y 건물이 있는데 Y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 소유자가 그러면 갑이었어요. 둘 다 갑 소유였는데, 그죠? 갑이 건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매수를 했죠?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 다 을한테 이렇게 넘겨줬는데, 이 을은 당연히 등기를 했죠.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건물입니다. 건물은 이 사람이 신축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신축을 했으면 이 갑은 등기 없어도 당연히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넘겨받긴 했어요. 넘겨받았는데 이 사람이 현재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건물에. 그죠? 이 건물 등기를 안 했어요. 갑이. 그래서 을은 그냥 넘겨받기만 했어요. 이 둘 사이에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살게. 이 건물 내가 살게. 이렇게 하기만 했고, 등기를 이 사람이 어차피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등기를 못 받죠? 등기가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즉, 현재 토지가 을로, 그리고 이 건물은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등기 자체를 안 했으니까 신축한 사람이 계속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이 X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경락인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경락인.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인이라고 합시다. 경락인 입장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어떤 상태인지를 보죠. 저당권 설정 당시 보면 어떻게 되죠? 아, 토지는 현재 소유자가 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저당권 설정 당시 현재 건물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죠? 예, 갑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뭐 용익관계가 설정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죠. 즉, 이때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을입니다. 을이 대지만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원시 취득자 누구? 갑한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됐죠.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어요. 그죠? 다른 사람 누구죠? 지금 제가 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락인이 나온 거예요. 경락인 입장에서는 뭐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다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했죠. 즉 갑과 을 이렇게 건물은 갑이 가지고 있고 지금 토지는 을이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렵고 중요하네요. 봤고요. 세 번째는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과 관련된 판례죠. 봅시다. 건물 공유자의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를 하면서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죠. 그리고 건물은 공유예요.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공유자를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건물 공유자들은 민법 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X토지, Y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뭐가 공유죠? Y 건물을 공유를 하고 있죠. 즉 토지는 갑이 단독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 건물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병이 뭐에만? 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정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경락에는 뭐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죠. 저당권이 언제 돼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정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겠구나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소유자가 같아요. 공유지만 이 갑의 소유 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 건물이 현재 보니까 그 당시에 을과 함께 갑이 공유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을을 위해서도 을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겠죠. 당연하죠. 그 당시에 공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즉 공유자를 위해서도 건물 공유자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판례였습니다.
봤고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를 볼게요. 예, 1번. 예, 법정지상권은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 뭘 배웠죠? 지상물과 지상권은 별개라고 했죠. 그죠?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에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의 저당권의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를 하여야 하고, 이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중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겁니다. 여기다 그냥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X 토지, Y 건물 있죠? 그러면 지금 을이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죠? 병이 낙찰을 받죠?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은 뭘 보죠? 말소 기준 권리를 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죠? 건물이 있었어요. 그죠?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 인정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이 개축되거나 개축 이렇게 되거나 증축되거나 이런 거 증축하는 경우이고 건물이 멸실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말소 기준 권리를 당시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락에는. 그래서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성립하죠. 그죠? 이 병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구 건물입니다. 신건물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경락이는 구 건물, 옛날 건물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말소 기준 권리 당시의 건물이죠. 그 권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3번.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판례인데 볼까요? 계속. 판례가 참 많네요. 봅시다.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는 하나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동저당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게 편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 설명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설정됐을 때 법정지상권을 성립한다. 공동저당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 됐고요. 그러면 4번 봅시다. 4번. 법정지상권 취득 당시에 건물이 멸실되어 신축하거나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회멸된 것을 새로운 독립된 건물로 개축하여 양건물의 동일성이 양건물의 동일성이 상실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나 건물의 일부를 위하여 증개축하여 면적의 다소 증감이 있거나 지붕이나 구조에 일부 변동이 있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존중한다. 이것은 이 4번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다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취득 당시에 건물이 있었겠죠. 근데 그 건물이 어떻게 했다? 멸실됐어요. 그리고 아니면 신축이 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상실했어요. 즉 양 건물이 소멸된 건물과 새로 지어진 건물이 동일성을 상실되면 법정지상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갑,
병 이렇게 됐잖아요. 병 소유로 된 토지에 병의 토지에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의 문제입니다. 취득했는데 이 갑이 이 건물을 망가뜨렸다거나 해가지고 이 기존 건물이 완전 동일성이 없어졌어요. 동일성이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다? 법정지상권은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법정지상권은 그 건물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동일성을 상실한 건물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의 일부를 증개축하여 면적의 다소의 증감이 있거나 지붕이나 구조의 일부 변동이 있는 사실만으로 즉 동일성은 있는 경우죠. 이 밑에 문장은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하고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는 단순한 판례입니다. 5번 볼게요. 예, 법정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이유가 없다. 이것도 기출됐네요. 그죠? 즉 2년 이상 우리가 지상권 소멸 청구 배웠죠? 예,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 같은 2년 이상 치료를 지체하면 예,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치료가 결정된 바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아직 치료가 결정된 거 없는데 무슨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설령 2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멸 청구가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5-1번 볼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치료 액수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이건 봤던 거죠.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판단한다고 그랬죠. 판결 확정 후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분이 되면 뭐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상권 파트에서 법정지상권 전에 있는 그 지상권 일반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전후에 걸쳐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만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